오늘 홍춘욱 박사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한 경제 공부를 하려면 어떤 책이 좋겠느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팀 하포트의 책을 소개하셔서 오프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스마트한 경제 공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좀 충분한 시간 동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단 노동시장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네, 분단 노동시장 이러면 되게 어려워 보여서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아직 16년 데이터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봤더니 회사에 500명 이상 일하는, 그러니까 근로자의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라는 건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연봉이 얼마인가 이걸 조사한 통계가 있어서 봤더니 네. 6,172만 원. 이 대기업이 확실히 연봉을 많이 준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또 아주 높은 분들 몇 분이서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것도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가 평균 연령도 높죠. 네, 이제 좀 이따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호봉에 따라 계속 올라가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5명에서 9명 정도를 고용하는 이제 소기업들이죠. 네. 이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얼마인가 조사해봤더니 2,879만 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략 그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한 6,000원, 시간당 6,000원으로 해서 1년을 그냥 주 40시간 꾸준히 일한다 하면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연봉을 네. 받게 되는데 그 최저임금의 약 한 2배 정도에 불과한, 물론 이제 노동시간이 또 기니까 아마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얼마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우리나라 대기업과 그리고 소기업, 여기서는 특히 이제 아주 작은 기업들이었지만 이런 소기업들 사이에는 거의 연봉 격차가 2배 반,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의 연봉 격차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임금을 받으면서 노조도 또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의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우리들은 흔히 1차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1차 노동시장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된 노동시장, 프라이머리 노동시장이라고 부르는데 1차 노동시장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2차 노동시장이 지금 이야기했던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계약직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들 또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하청이 이루어지는 그런 파견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노동자들로 두 가지가 크게 구성되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 큰 노동시장의 이제 구분 현상 또는 분단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영의 혁신을 가져왔던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의 경영 혁신, 특히 컨베이어 벨트, 그 유명한 영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던 타임즈 이야기도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그런 찰리 채플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공장에서 아주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포드 자동차에서 그 당시 근로자들의 평균 하루 일당이 $2에서 $1 사이였는데 포드 자동차만 무려 $5를 지급하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임금을 지급하면서부터 이런 포드주의 어떤 생산 또는 포드주의 경제가 세계 경제, 자본주의 경제에 일반화되면서부터 이렇게 분단 노동 시장의 어떤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 임금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3 정도 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3 주기로 했는데 $4 주면 기업에서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그래서 효율이 확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분단 임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분단 노동시장. 이제 포드사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네, 일단 포드 자동차의 그 효율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2나 $3 정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5에 하루 일당을 받게 되니까 씀씀이도 커졌지만 일단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겠죠. 이 가정생활이 굉장히 안정되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정생활들이 안정을 찾으면서부터
결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에 착착착착 차가 매달려 와서 그걸 부품을 계속 갈아 껴야 되는 단조로운 반복 노동이라는 게 일은 힘들지만 굉장히 재미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결근을 일삼았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결근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 공장에 있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포드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다고 할까요? 감사한 마음을 느꼈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네. 생산성 향상까지 이루어져서 그때 같은 시기 미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 이 근로자 한 명당 생산성을 비교한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6배 정도 같은 시간에 네. 근로자 한 사람이 6배 정도의 생산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은 2배 줬지만 네. 대신 결근도 줄여들고 생산성도 향상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네. 이걸 경제학계에서는 효율임금, 이 네. 효율임금이라는 말을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들의 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임금을 먼저 많이 주고 그랬더니 일을 잘하더라. 그렇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가져온 사례로서 경영경제학계에서 네. 이 포드사의 $5는 역사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명성을 얻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는 기술적인 혁신이 와서 또 가능한 거고 그때 만들었던 T자형 자동차 그게 뭐 몇 대가 팔렸. 근데 가격도 굉장히 떨어졌더군요. 예, 그때 뭐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그런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드나 이런 앞서가던 기술적으로 앞서가던 혁신이 가능했던 직장에서 임금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정규직이 고착화되고 이러면서 그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의 분단 노동시장, 분단 임금시장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요약해 주셨으니까 이제 뒷부분만. 네. 이 포드사의 $5를 받은 사람들은 행운아들이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평균 임금이 $2 혹은 뭐 $2에도 못 미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네. 자, 그런 높은 임금을 받게 된 사람들은 행운아가 됐고 실제로 또 뛰어난 생산성을 기록하면서 포드차에서는 이 직원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제공했겠죠. 네. 포드 자동차가 또 차도 잘 팔려서 네. 그때 당시 1,500만 대를 팔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보는 그 어떻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 까만색 그 차가 다 T자형 포드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이겼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왜냐하면 T자형 그 자동차를 생산하던 공장을 탱크를 만드는 공장으로 네, 네. 전환하면서 네. 그 유명한 이제 M1 탱크부터 시작한 어마어마한 탱크의 생산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좋았다라는 말까지 하니까 벌써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 네.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 좋게 포드 자동차 공장에 취직한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정규직에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면서 안락한 인생을 또는 중산층으로 어떻게 보면 신분이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일자리가 사회 전체에 그렇게 많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근로자들을 전부 고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임금 수준이 있었을 텐데 그건 네. 아마 $5보다는 낮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포드 자동차의 $5에 대해서 눈이 다 맞춰지니까. 아니 그리고 저 친구는 또 저렇게 그렇게 좀 힘든 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이러니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냐. 더 나가서 저런 일자리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나랑 별 차이도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잘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 회사의 어떤 생산성, 저 특수한 거다. 네. 뭐 이런 질투들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눈높이는 높아지고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포드 자동차는 사람을 이제 골라 뽑을 수 있게 되는 좋은 점이 생긴 반면에 다른 회사를 가서 다른 낮은 임금을 용납했다면 일자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높은 일자리로 인해서 그쪽에 과잉 수요가 생기니까 네. 다른 쪽은 이제 반대로 실업이 발생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팀 하포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당신이 경제학자람이라는 책에서 네. 이렇게 그 한 장의 제목이 이거예요. 포드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발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실업도 발명했다라는. 그 팀 하포드가 한 말이군요. 포드는 실업의 발명자다 이런 말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조를 따지고 네. 들어가면 아마 다른 유명한 말이거든요. 예, 네. 다른 경제학자일 수도 있지만 네. 이 팀 하포드가 유행을 시킨 것만은 네.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분단 노동 시장이 한번 형성이 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또
그 좋은 일자리, 1차 노동시장의 정규직의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한쪽에 고착화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들이 생기다 보면은 네. 이제 여기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차별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구분의 시스템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격적인 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인종이나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런 분단 노동시장 현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구분, 왜 사람의 임금을 주는데 이렇게 차별로 연결될까요? 특히 남녀 차별로. 그렇습니다. 저 역시 100% 그걸 이해하지는 못하고 지난번에 제가 좀 씁쓸한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런 말씀. 우리 여학생들, 우리 자녀들. 네, 그렇습니다. 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머리를 타고났고 실제로 우리나라 만 15세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수학이 피사 점수가 더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종의 한 번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일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조금 한번 더 해보자면 산업 내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업계 그러면 좋은 대공장 일자리와 작은 기업들 사이에 임금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명 분단입니다만 이것 말고 산업별로도 구분이 되는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임금이 높은 산업이 있고 전통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도 있죠. 그게 세상의 현실인데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은 대기업 공장 근로자들이 집중돼 있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동차라든가 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조선같이 대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장치, 기계 조작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 직종에서의 여성 비중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했더니 1993년 우리나라 그런 직종에서 이게 육체 노동이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임금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주는 일자리들이 집중된 그런 일자리에서 여성 비중이 93년 26%. 생각보다 높죠.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7.6%로 줄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93년 26자리였는데 2015년에는 17, 18자리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네. 반대로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는 이제 단순한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단순 노무직에서 여성 비중은 93년 27%에서 2015년에는 48%로 증가했습니다. 네. 또 사무직 내에서 여성 비중도 93년에 39%에서 2015년에는 42%로 증가를 했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사무직은 뭐 소폭 증가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노무직 단순 노무는 많이 증가했고요. 자, 이런 현상들을 이제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대 초중반을 고비로 해서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무직 쪽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이 늘어난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장치, 기계 조작 같은 그런 일자리에서 여성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자리에 비해서 이 노동자, 사람들, 졸업생들이 굉장히 부족하던 우리 한국 자본주의 최고 황금기가 93, 94, 95년이었거든요. 그때 운 좋게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또 그때 운 좋게 증권사로 전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남녀 공이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던 시기에 여학생들을 많이들 이제 쓰고 그랬었는데 일자리 수요가 높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기계화가 잘 이루어지고 생산성도 향상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필요로 안 해진 것도 있고 또 대학 졸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보고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도 참 비슷한데 2010년 기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라서 좀 짧게 하자면 미국의 비행기 정비사의 4%, 화학공학자의 18%만이 여성이었어요. 반면에 초등교사 82%, 가사도우미 90%가 여성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봐도 벌써 남성의 일자리와 여성의 일자리로 나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규직으로 또 고학력의 여성들이 진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연속돼야 되는데 출산, 결혼, 출산 등으로
끊기면서 또 거기서 임금 분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도 그런데 우리는 뭐 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미국의 추세를 살펴보니까 이런 직업별 성비 격차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미국은 아무래도 능력주의로 조금씩 변화해 가는 데 비해서 한국은 아직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또 더 심화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까 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완화를 시켜야 되는 게 또 네.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58년 개띠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곧 은퇴를 시작하면서 한국도 이제 인력 부족 국가로 몇 년 안에 서서히 바뀔 텐데 네. 이런 계속적인 어떤 차별이랄까요? 차등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특히 노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결국 여성 노동력 활용 또는 여성의 어떤 그런 과학기술기 진출 네.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자리의 수급이 잘 안 맞거든요. 필요한 뭐 IT 분야나 말씀하신 그런 과학 분야, 화학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좀 다른 분야로는 또 굉장히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의 그 일자리 시장이 또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이 넘치는 그런 불균형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조적인 원인을 극복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경제학 조금 시작하시는 분들, 경제를 좀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줄 책을 좀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책은 팀 하포드라는 유명한 해외 경제학자가 쓴 네. 당신이 경제학자라면이라는 책을 좀 추천합니다. 이 팀 하포드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례 위주로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그렇게 큰 문제를 낳았는지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의성도 있어서 좋은 책인데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우리 국내 네. 저자 우리나라의 오영수 교수님이 쓰시는 30일 만에 끝낸다는 뜻입니다. 네. 30일 역전의 경제학.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 공부를 너무 못해서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가 괴로웠는데 이 책으로 30일 만에 역전하세요라는 주제로 30개의 쉬운 주제들로 설명해 주시는 네. 좀 괜찮은 책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권을 함께 뭐 어떤 책이 주교진지는 모르지만 네. 경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책이 한번 시작 시점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해 봅니다. 오늘 홍춘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우리 스마트한 경제 공부 중에 분단 노동시장 공부했는데 경제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경제를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간단한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 그 좋은 책을 여러 권 개설서를 읽다가 네. 마음에 드는 작가 나오면 네. 그 작가의 책을 좀 파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글이 한번 익숙해지면요. 이 조금 어려운 책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영수 교수님의 이전 책들도 좋고 네. 또는 팀 하포드 씨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데 네. 이분이 쓴 그 이전에 쓴 책, 뭐 경제학 콘서트 같은 이런 책들을 함께 보시는 것도 네. 이 팁으로서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경제학 카페라고 유시민 씨가 쓴 참 그때 무명의 작가였는데 벌써 그 책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오래됐네.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5년. 네. 그 책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